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텔레비전을 껐는데도 마음속 소음은 꺼지지 않고 자리에 누웠는데도 나라 걱정, 자식 걱정, 손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밤 말입니다. 눈을 감으면 편안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해지는 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전주에 사는 윤정이라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의 월급 봉투를 받아 쌀과 연탄을 사고 아이 셋의 도시락을 싸고 밤에는 시장에서 얻어온 천조각으로 자식들의 옷을 기워 입혔습니다. 본인을 위해 좋은 옷 한 벌 사지 못했고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다 드셨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모두 장성했고 손주도 5이나 생겼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녀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너무 걱정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매일 싸우고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고 어제 믿었던 사람이 오늘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 말을 하시던 어르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는 말 뒤에는 사실 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올라 치료도 못 받게 되면 어쩌나. 평생 고생하며 일군 삶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가장 크게 불안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의 변화는 너무 빠르며 의지할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뉴스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윤정이 어르신은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겨울 자신의 재물운이나 건강운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괜찮은지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계속 흔들리는 겁니까? 그 수행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시계가 초침을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지만 윤정이 어르신은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려고 무릎에 힘을 주던 순간 그 사람이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얼어붙은 것은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흐르던 것은 다시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녹는다는 것인지 무엇이 얼어붙는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겨울강을 오래 바라본 사람이라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겨울의 강은 겉으로 보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얼음이 두껍게 덮여 있고 물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강물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음 아래에서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흐름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강 전체가 굳어버립니다. 사람의 운명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막혀 있다고 해서 영원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가 쌓은 말과 행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과를 준비합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착하게 산 사람은 고생하고 남을 속인 사람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업보라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은 평생 남편의 사업을 도왔지만 남편은 성공한 뒤 다른 사람과 떠났습니다. 한 아버지는 자식 공부를 위해 평생 막노동을 했지만 늙고 병들자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조차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에게 보증을 섰다가 집을 잃고 이른이 넘어서도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신의 업입니다 라고 차갑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고통받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결과만으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어떤 결과는 늦게 오고 어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삼재라고 부르는 시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삼재를 반드시 신비한 재앙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상하게 모든 일이 겹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한 달에 배우자가 아프고 병원비가 쌓이는데 자식의 결혼 문제까지 터집니다.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리고 집안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됩니다. 그 시기를 옛사람들은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경고가 나타납니다. 잠이 오지 않고 관계가 삐걱거리며 하던 일이 자꾸 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지. 그러다 두 번째 시기에는 문제가 크게 드러납니다. 눌러두었던 갈등이 터지고 건강이 무너지며 마지막 시기에는 끝났다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큰 파도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것처럼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재라는 말의 목적은 공포를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돌아보라는 경고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면 그 영향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배에서 선장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믿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객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위험해집니다. 선장이 아프거나 판단력을 잃으면 배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덕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권력도 조건이 모여 생긴 것이고 명예도 사람들의 믿음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너지면 아무리 단단해 보이던 자리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윤정이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뒤에도 마음이 불안하셨습니까? 어르신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얼음이 녹는다는 말이 제 마음도 너무 오래 얼어 있었더라고요. 그분은 매일 뉴스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어도 짜증을 냈고 정치적 생각이 다른 아들과는 몇 달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녀가 찾아와도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면서 정작 자신의 집안에는 차가운 겨울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실수입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외로움을 외면하는 것, 업은 거창한 곳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가 난 채 던진 한마디, 확인하지 않고 퍼뜨린 소문 하나, 자식에게 오래 남긴 모진 말에서도 업은 시작됩니다. 반대로 복도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것,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건네는 것. 이 작은 온기들이 얼어붙은 강을 아래에서부터 녹입니다. 윤정이 어르신이 들었던 말처럼 한쪽의 얼음이 녹을 때 다른 한쪽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봄이 가까워질 수 있고 지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겨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정확한 때를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겨울이 시작될 때 무엇을 붙잡고 견딜 것인가? 운이 풀렸다고 교만해질 것인지, 어려움이 왔다고 남을 원망할 것인지, 바로 그 선택이 다음 운명을 만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은 아직 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이미 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젊은 시절 깊은 산사에서 겨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러 나가면
빗자루 끝이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강은 하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노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강물이 완전히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지팡이로 얼음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멈춘 것은 네 눈에 보이는 표면뿐이다. 아래에서는 아직 흐르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 아래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온 서러움이 쌓이고 감추어둔 진실이 자라며 작은 선행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한 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잃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면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있고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지금의 봄이 계속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봄도 머물지 않고 겨울도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미움도 변합니다. 건강도 권력도 사람들의 평가도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 중년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30해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몸이 약했고 자녀 둘의 학비도 모두 그분이 책임졌습니다. 그분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집은 끝이야. 그래서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방에서 그분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일을 멈추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병은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돈은 누가 벌고 빚은 누가 갚고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병실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성인이 된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분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은 돈보다 엄마의 목소리와 따뜻한 밥 한 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몸을 혹사했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가족을 더 큰 두려움 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병이 좋은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을 아름답게 꾸며서는 안 됩니다. 삶에는 2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밖의 상황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감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거나 오랫동안 이어진 소송이 끝나거나 병원에서 새로운 진단을 받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옵니다. 2번째 관문은 바깥의 문이 열린 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시험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을 때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다시 다른 감옥에 갇힙니다. 실패를 겪은 사람이 조급한 마음으로 더 위험한 투자를 하면 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큰 병을 앓고 회복한 사람이 예전 생활로 곧바로 돌아가면 한 남성이 사업 실패로 집과 재산을 거의 모두 잃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스님, 동업자가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분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동업자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했고 자녀가 말을 걸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되찾고 싶은 것은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만 생각했지 실패를 견디며 함께 버텨준 아내와 자녀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느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 그는 매일 밤 복수 계획을 세우는 대신 아내와 30분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돈은 단번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예전보다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훨씬 편안한 얼굴로 살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불행이 저절로 복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행을 만난 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큰 관문을 지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모두 떠나는 것 같지만 상황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오래전부터 응원했다며 손을 내밀고 함께 큰일을 하자며 달콤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손길이 선의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얻을 것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은 감정이 뜨거울 때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결혼한 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다시는 내 딸이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은 몇 초 만에 나왔지만 상처는 몇 년 동안 남았습니다. 딸은 손주를 데리고 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명절마다 빈 방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스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니었다는 설명이 이미 생긴 상처를 곧바로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행동을 앞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자신과 상대를 함께 태웁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옳은 말을 찾기 전에 입을 다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이 풀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들뜨기 쉽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한꺼번에 되찾으려 하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다 다시 길을 잃습니다. 회복한 뒤 무엇을 지킬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건강을 먼저 지킬 것인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명예보다 마음의 평안을 선택할 것인지, 이 방향이 없으면 운이 풀려도 다시 같은 자리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감옥은 철문이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미움과 원망 속에 자신의 마음을 가두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과거만 생각한다면 아직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겼지만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리며 산다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미움 때문에 오늘의 가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함을 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억울함이 앞으로의 선택을 모두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 강의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 다른 쪽 강에는 서서히 겨울이 찾아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흐르던 강은 멈춥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오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원망 때문에 얼어있지 않은가? 내 말은 가족의 마음을 얼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 욕심은 몸이 보내는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봄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잃을 것이 많아지고 이름이 알려지면 한마디의 실수도 더 크게 퍼집니다. 사람을 많이 거느리게 되면 자신의 작은 판단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생계와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돈이 있으면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만 오르면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력과 성공은 사람을 지켜주는 두꺼운 갑옷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더 크게 드러내는 확대경에 가깝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어려운 일을 도울 수 있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이 돈을 가지면 주변 사람까지 욕심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뿌려온 씨앗이 한꺼번에 땅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절 4가지 씨앗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늘 바깥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자, 반대편 사람,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어떤 약점을 감추고 있는지 알고,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는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그 상처는 훨씬 큽니다. 때로는 배신이라고 부르는 사건 뒤에 오랫동안 쌓인 무시와 모욕이 숨어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회사를 키웠고 직원도 100명 가까이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직원들에게 늘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의에서 실수한 직원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었고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에게도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가장 믿었던 임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직원이 함께 나갔고 회사 내부의 잘못된 회계와 부당한 지시까지 외부에 알렸습니다. 사장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키워줬는데 나를 배신합니까? 그러나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필요할 때 쓰는 도구로 대했습니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왔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움으로 묶으면 잠시 곁에 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웃고 같은 목표를 말하지만 마음속에 각자의 욕심만 품고 있다면 작은 충돌에도 공동체는 쉽게 갈라집니다. 저는 형제 셋이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원수가 된 집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자녀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 건물 한 채가 남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둘째는 병원비를 가장 많이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내딸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곧 과거의 서운함까지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형만 좋아했어. 너는 부모님 아프실 때 얼굴도 안 비쳤잖아. 그동안 내가 참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어머니의 제사에도 따로 왔고 조카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열은 대개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불신, 오래된 비교,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주변도 같습니다. 공동의 뜻보다 각자의 이익이 앞서기 시작하면 세 번째 씨앗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압박입니다. 안이 단단한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썩고 벽에 금이 간 집은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국가도, 회사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 믿음이 있을 때는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서로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부 사이에 불신이 쌓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상처가 깊다면 작은 빚이나 질병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한 부부는 남편의 실직 뒤 이혼했습니다. 겉으로는 돈이 원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헤어진 게 아닙니다. 힘들 때 이 사람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외부의 위기는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바깥의 압박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약한 부분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온할 때 관계를 돌보고 잘 될 때 겸손하며 힘이 있을 때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씨앗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몸이 보내는 신호는 쉽게 무시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자주 아프고 혈압이 오르는데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그러나 몸은 끝없이 참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와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건강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거칠어지며 작은 문제에도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가슴 통증이 있거나 혈압이 계속 높다면 운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을 먹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며 쉬는 것이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것도 가족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네 가지 씨앗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어떤 사람도 쉽게 버티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폭로, 같은 편의 분열, 외부의 압박, 건강의 위기.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오만은 충고를 공격으로 듣게 하고 걱정을 배신으로 오해하게 하며 자신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진실을 말해주던 이들이 떠나고 나면 주변에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때부터 무너짐은 더 빨라집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인물을 기다립니다. 기존의 두 세력이 서로 싸우고 서로의 잘못을 폭로하며 누구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원문에서 말하는 셋째는 바로 그런 기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앞에 나서지 않고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아래에서 조용히 신뢰를 쌓는 존재입니다. 큰 목소리로 명령하기보다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기보다 무엇을 바꿀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큰 함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이라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탐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중과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낮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약속보다 지나온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힘이 없을 때 약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켰는지, 잘못했을 때 책임을 인정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울고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울 때 확인된 사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쉽게 끌립니다. 단체 대화방에 누군가가 보낸 글을 읽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제목만 보고 분노하고 영상의 일부만 보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퍼진 거짓말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전달하지 마십시오.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다른 자료도 살펴보십시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댓글을 쓰지 말고 가족에게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모든 혼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서 거짓이 더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혼란의 시대에 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행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걱정을 품고 사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나에게는 복이 없는가? 겉으로는 나라의 운명을 묻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고 돈과 건강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대로 외롭게 늙어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평생 애쓴 삶이 아무 의미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정작 힘든 순간에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는 것은 아닐까? 저는 어느 겨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72살의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치인들의 말다툼과 사건 사고를 하루 종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은 점점 더 화가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늦게 하면 부모는 안중에도 없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놀러 왔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나만 오면 자꾸 화를 내?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며 하루 종일 분노했지만 정작 가장 사랑하는 손자에게는 무서운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혼란이 그분의 거실과 식탁과 가족 관계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한 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불의에 분노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가족을 찌르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면 세상의 큰 혼란은 언제나 작은 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뉴스를 보며 화가 난 아버지가 아내에게 짜증을 냅니다.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가 몇 년째 만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가 오랜 친구와 관계를 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붙잡혀 오늘 해야 할 선행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자식의 말을 듣지 못하고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느라 지금 아픈 배우자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지고 마음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그렇다고 세상 일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보고 더 천천히 판단하고 더 책임있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운명은 큰 물길과 같습니다.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어떤 사건을 겪는지는 우리가 모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길에서 어떤 노를 젓느냐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남에게 같은 상처를 돌려줄 것인지, 그 고통을 멈추게 할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은 과거에 지은 결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짓는 말과 행동도 모두 업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사실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거짓의 확산을 막습니다. 화를 참는 짧은 순간이 몇 년의 단절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한 뉴스를 켜지 마십시오. 먼저 천천히 3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느끼며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화가 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제목만 보지 말고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나 형제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관계를 끊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다시는 보지 말자.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은 순간에 화로 나오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가슴에 남습니다. 의견은 바뀔 수 있지만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네 번째로, 몸의 이상을 운명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가슴 통증, 어지럼증, 불면, 높은 혈압은 몸이 보내는 실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며 참지 말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십시오. 약을 먹고 쉬는 것도 생명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은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밥은 먹었니? 오늘 힘들지는 않았니? 네가 있어서 고맙다. 어느 날 저는 처음 말씀드렸던 윤정이 어르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전보다 얼굴이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나라 걱정이 사라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다만 제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윤정이 어르신은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너한테 너무 모진 말을 했다. 네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를 미워한 것은 잘못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며느리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었고 손녀에게는 공부와 취업 이야기를 묻기 전에 밥은 잘 먹는지, 요즘 마음이 힘들지는 않은지 물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갈등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집안에서는 작은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짓보다 진실을 선택하고 증오보다 절제를 선택하며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민심이라는 것도 거대한 구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억누르지 않는 마음, 나와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단정하지 않는 지혜가 모여 민심이 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의 인연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강은 겉으로 보면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옵니다. 강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온기, 햇빛 한 줄기, 따뜻한 빗방울이 모여 결국 두꺼운 얼음을 깨뜨립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화를 참는 것, 한 사람의 말을 더 들어주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마음속 겨울을 끝냅니다. 그러니 미래가 두렵다고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갈 것인지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혼란할수록 내 마음의 방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퍼뜨리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거짓인가? 진실인가? 예언은 미래를 확정하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비추어주는 경고일 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윤정이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예전에는 누가 나라를 구해줄지만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래도록 마음에 새겼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녹이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불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온기가 매일 쌓여 마침내 강을 흐르게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봄도 높은 권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